알면 편한 심리학, 알편심.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연구소 마음을 거닐다 소장 마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하는 심리학 박사 대박사입니다. 저희가 알편심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됐어요. 와, 진짜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데 벌써 4편이나 올렸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엔딩 멘트가 좀 허전하다. 좀 당황스러웠다. 특히 3편에서 저희가 너무 후다닥 끝내면서 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마무리를 졌는데 엔딩 멘트를 좀 마련해봐라 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으셨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참여하는 알편심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 혹시 이 알편심에 어울리는 엔딩 멘트를 추천해 주시면 그 댓글에다가 써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가 잘 선정해가지고 한번 반영해볼까 합니다. 네, 많은 의견 부탁드릴게요. 저희보다 더 창의적인 멘트를 많이 만들어주실 거라고 믿어요.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엔딩 멘트를 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알편심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가고 있는지도 좀 알 수 그렇죠. 있는 피드백의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무척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공지드릴 사항은 저희가 알편심의 코너를 마련했어요. 이름하여 알편책. 알면 편한 책인가요? 딩동댕. 네. 그래서 저희가 책을 하나 같이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방송을 할 건데요. 이번에 첫 번째 책은 사랑의 기술,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입니다. 저희가 2편에서 한번 등장한 적이 있었던 책이죠. 잠깐 언급했던 책인데요. 이 책을 같이 읽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언제 방송 예정이죠? 5월 19일 방송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시간이 그래도 있으니까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 방송을 같이 들어주시면 더 도움이 되겠네요. 저희랑 이렇게 같이 호흡하면서 네. 책을 읽는 느낌이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호흡을 위해서 혹시라도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좀 소감이나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에 대해서 댓글, 이메일 이런 걸 좀 활용하셔서 써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좀 소개도 해드리고 같이 얘기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꼭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시간이 되시면 읽으시고 또 못 읽으셨더라도 저희랑 이야기하면서 이런 책이구나 하고 좋은 느낌을 얻으시면 한번 또 읽어보실 수도 있고요. 네. 참 이 책 저도 예전에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볼 생각입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알편심 들어가 볼게요. 오늘 다룰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 별다른 의심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왔던 삶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좀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좀 만족감이 더 삶에서 느껴지길 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소위 멀티태스킹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현대사회에서는 멀티태스킹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써요. 그리고 이게 마치 필수적인 요건이나 능력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취업이나 이직할 때 자기소개서를 보면요. 멀티태스킹에 능하다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쓰기도 하고요.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에서 멀티태스킹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난 멀티태스킹이 안 돼 라고 하면서 자괴감을 갖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과연 멀티태스킹이 능력이냐, 그것이 좋기만 한 건가 라는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멀티태스킹 이야기를 했을 때 마거님하고 제가 좀 의견 차이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멀티태스킹이라는 말을 들으면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좋은 좀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운전 같은 것만 해도 멀티태스킹이 굉장히 필요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전방을 주시하면서 또 핸들과 발을 잘 움직이면서 상황 파악도 해야 되고 이렇게 주의를 좀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멀티태스킹을 우리가 되게 흔하게
자주 쓰지만 이걸 어떻게 정의해야 하느냐에 따라 좀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대 박사님 말씀처럼 주의전환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우리말로 다중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멀티태스킹이라는 말이 컴퓨터에서 유래된 용어래요. 저는 심리학 용어인 줄 알았어요. 주의력 연구에서 항상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처음 태생은 그렇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컴퓨터에서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작업을 처리하잖아요. 예를 들면 컴퓨터가 음악을 재생해주면서 문서 작업창에서 작업도 가능하게 해주고 네. 또 인터넷 검색도 하게 해주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컴퓨터도 엄밀히 말하면 한순간에 하나의 일만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단지 굉장히 빠르게 태스크 스위칭을 하고 있어서 마치 그냥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제가 이제 운전 얘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운전하는 거는 좀 우리에게 이미 한 덩어리로 자동화된 작업, 익숙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운전을 하면서 샌드위치를 먹는다던가 전화 통화를 한다던가 이런 게 오늘 얘기할 멀티태스킹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물론 걸으면서 음악을 듣는다든지 그런 일은 주의를 많이 요구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둘을 동시에 하는 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제 멀티태스킹이 문제가 되는 상황은 주의를 많이 요구하는 일을 동시에 처리해야 될 때예요. 예를 들면 아까 운전 얘기하셨는데 운전을 하면서 위험천만하게 카톡을 하는 경우나 또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메일을 쓰는 상황, 이런 상황은 멀티태스킹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제가 회사 다닐 때 했던 고민 중 하나가 참 그거예요. 제 자신의 스스로의 업무 환경도 그랬고 또 제가 회사 다닐 때 기업 문화를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몰입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회사원들의 모습을 보면은 진득하게 막 집중해서 일 좀 하려고 하면 회의에 불려가고 또 회의 다녀와서 뭐 좀 하려고 하면은 막 문의하는 전화가 막 들어오고 또는 막 동료나 상사가 불러서 뭐 이야기시키고 이런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일에 집중하고 몰입하기가 힘든 환경이에요. 그리고 또 뭐 요즘 전자기기가 얼마나 유혹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회사원들만의 풍경은 아닌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니지 않는 지금의 저도 딱히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뭐 수시로 휴대폰도 확인하고 뭐 인터넷 검색질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떠올려 보면 요즘에는 학생들이 수업 들을 때도 노트 필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노트북으로 이렇게 필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쓱 보면은 강의안만 떠 있는 게 아니라 카톡창도 떠 있고 어떤 친구들은 야구 생중계도 떠 있고요. 엄청 다양한 일들을 그 수업 시간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수업에 최대한 집중하려고 하긴 하겠지만 곁눈질로라도 야구를 보고 이러다 보면은 좀 강의 흐름이나 내용을 많이 놓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강의를 듣는 것도 상당히 주의를 요구하는 건데요. 그렇죠. 그래요. 그 스탠퍼드 신경학자인 에알 오빌은 인간은 멀티태스킹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스위칭을 할 뿐이죠.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MIT의 얼 밀러 박사도 다음과 같이 말을 해요. 어떤 일을 하면서 다른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일 사이에 개입이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멀티태스킹을 잘할 수는 없어요. 만약 자기가 멀티태스킹을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 스스로 착각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네는 자신을 속이는데 굉장히 능하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게 좀 능력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멀티태스킹은 환상이고 또 가능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여러 연구에서 멀티태스킹의 폐해에 대한 것들이 여러 번 보고가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멀티태스킹처럼 보이지만 태스크 스위칭일 뿐이다 라는 거고 또 오늘은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서 또 멀티태스킹에 대한 환상을 깨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게 되겠군요. 네.
멀티태스킹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은 2000년대 들어 많이 진행되어 왔더라고요. 초기에는 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여러 채널의 미디어를 동시에 사용할 때 주의력이나 기억력, 작업 속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되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연구가 확장되면서 뭐 생산성이라든지 창의력, 정서,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으로 이 멀티태스킹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한때 굉장히 멀티태스킹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고 연구도 많이 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술이 워낙에 또 진화하면서 요즘은 핸드폰들도 다 약간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핸드폰이라는 것을 그렇죠.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미디어가 발전하고 또 노출되는 정보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사회적인 요구나 또 개인의 욕구 자체가 멀티태스킹을 하도록 향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하나하나 멀티태스킹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도 예상을 하실 수 있는 것처럼 주의 전환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전환이요? 네. 아까 멀티태스킹은 태스크 스위칭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의를 전환시켜야 되는데 이 주의 전환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거나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를 하나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연구로 캘리포니아 대학의 글로리아 마크하고 빅터 곤잘레스 연구팀이 한 연구인데요. 투자회사의 정보기술 담당 사무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을 관찰해서 분 단위로 기록한 연구예요. 엄청 많은 데이터가 쌓였겠네요. 분 단위니까. 네. 그 결과 연구 대상자들은 평균 11분가량 일에 집중했을 때 그때 이메일 도착 알람이나 전화벨 소리나 노크 소리 등으로 주의력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11분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이네요. 네. 근데 뭐 그도 그럴 것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오랫동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11분밖에 안 된다니까 좀 놀랍긴 하죠. 네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원래 하던 일로 다시 주의를 돌리기까지는 무려 평균 25분이나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어요. 그러니까 이 연구에서 중요한 거는 11분밖에 집중을 못하더라라는 것이 아니라 11분밖에 집중을 못하는 것도 문제라면 문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한 번 집중이 다른 곳으로 갔다가 돌아오려면 25분이라는 시간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집중했던 시간의 2배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아이고. 거죠. 그러니까 듣고 보니 남일이 아니긴 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일하다 보면 계속 딴짓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책 읽다가도 알람 확인하고 메일 확인하고 이러고 보면 다시 책으로 돌아왔을 때는 내가 어디 읽었더라? 무슨 생각하면서 읽더라?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기는 해요. 네, 저도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멀티태스킹을 많이 하다 보면 사물이나 사건을 지각하는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사물을 지각하는 것 자체를 잘 못하게 된다라는 얘긴데요. 네.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어디선가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위 고릴라 실험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랑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랑 이렇게 농구공을 서로 패스하는 동영상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서로 공을 몇 번이나 주고받는지를 세보라고 사람들한테 시키거든요. 사람들은 공만 이렇게 보면서 흰색 옷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막 세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때 중간에 검은색 고릴라 옷을 입은 사람이 막 춤을 추면서 지나가요. 그런데 이 실험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너 혹시 아까 그 고릴라 봤어? 이렇게 물어보면 무슨 고릴라를 봐. 고릴라 같은 소리 하네. 이런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흰 옷 입은 사람에게만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검은색 옷을 입은 고릴라 옷을 입은 그 사람은 춤을 춰도 모르고 지나간다는 거죠. 그만큼 인간의 주의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멀티태스킹을 할 때 이 일 하다가 저 일 하다 이러면 다 좀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고 다 인식을 잘하는 것처럼 스스로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놓치고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실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웨스턴 워싱턴 대학에서 한 연구를 했어요. 이 연구는 어떻게 했냐면요. 캠퍼스에서 외발 자전거를 탄 광대가 지나가게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이거는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니까 다 볼 것 같잖아요. 그런데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75% 정도가 이 광대를 전혀 눈치채지도 못하고 지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뚜렷한 특이한 사건도 못 보게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한때 운전을 하면서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이 꽤 있거든요. 저런.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었죠. 운전에 자신 있으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또 제가 베스트 그쵸. 드라이버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막원님의 운전에 반한 적이 있었는데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운전에 이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겠지 하면서 이제 그런 짓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이제 사고 난 적은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제가 어느 날 운전을 하면서 한참 이제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기억을 더듬어 봤더니 제가 어떤 길을 운전해왔고 그 사이에 어떤 차들이 지나갔는지 이런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찔하더라고요. 만약 그 사이에 다른 차가 끼어들거나 뭐 앞차가 급정거를 한다든지 이런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내가 적절히 대처를 할 수 있었을까? 이러면서 막 소름이 확 끼치면서 이거 위험한 일이구나 정말 각성을 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뒤로부터는 운전을 하면서 카톡이나 이런 메시지를 잘 안 하게 돼요. 다행이네요. 네네.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저희가 앞으로도 얘기를 하겠지만 저한테는 이 멀티태스킹의 폐해 중에 가장 놀라웠던 것은 뇌 손상에 대한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는데요. 멀티태스킹을 하려고 이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간에 뇌를 fMRI로 찍어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전두엽이라는 곳이 이제 저희의 어떤 의식적인 것들을 처리하는 뇌의 영역인데 이 부분에 혈류량이 굉장히 증가한다는 걸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콜티솔이 굉장히 많이 방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이런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것이 우리 뇌의 신경세포를 줄어들게 하고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는 뇌 손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문제 해결력이나 반응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저도 그 부분이 너무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요즘 디지털 치매라는 말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말 들으면서 나도 인지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게 이런 것 때문인가? 뭐 나이 탓인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이 전자기기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머리가 나빠지나?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이런 연구들을 보니까 또 경각심이 들더라고요. 제가 봤던 연구는 이 런던 대학에서 진행된 건데요. 회사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이제 직장인들이 수많은 이메일이나 이제 전화로 인해서 주의가 자주 분산되잖아요. 그렇게 멀티태스킹을 많이 하는 근로자들은 마리화나 흡연자나 또는 하룻밤 꼴딱 센 사람들은 이제 그 인지능력 테스트를 해보면 그 인지능력이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보다 2배 이상 IQ가 떨어졌다는 결과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을 좀 많이 했을 뿐인데 그게 마리화나를 피운 사람보다도 인지능력에 더 손상을 많이 이거 정말 끔찍한 결과네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굉장히 이것저것 동시에 처리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한 가지를 좀 진득하게 못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뭐랄까 기억력도 예전에 제가 좀 빠릿빠릿하고 좀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예전만큼 기억력이 전혀 좋지 않고 제가 했던 말, 했던 행동 처리한 일 이런 거 다 까먹고 막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속상하시겠어요. 저도 속상해서 저도 스스로. 근데 이런 이야기들만 들어도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고 내가 막 압박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마거님이 멀티태스킹 연구가 이제 여러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창의력에 대한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 시카고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를 살펴보면은요, 이 멀티태스킹을 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태스크 스위칭일 뿐이잖아요. 네. 그럼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럴 때 쓰게 되는 게 작업 기억이라는 거예요. 네. 이 작업 기억이라는 거는 기억의 임시 저장 창고 같은 건데, 우리가 지금 당장 쓰지는 않지만 기억 속에 수많은 것들이 저장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장기 기억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다면 작업 기억이라는 거는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떠올리고 있는 정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컴퓨터의 바탕화면 같은 거죠. 그렇죠. 그 작업창이 열려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멀티태스킹을 하면 할수록 뇌가 당장 처리해야 될 작업 기억 정보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그런 것들을 처리하느라고 에너지를 다 쓰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창의력이라는 거는 뇌가 좀 집중하고 멍 때린다고 할까요? 이렇게 그렇죠. 몽상도 하고 상상도 하고 이럴 때 창의력이라는 것이 생기는 건데 뇌가 쉴 틈이 없이 막 과부하 걸린 채로 움직이니까 창의력이 발휘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내가 막 이것저것 처리해야 할 여러 일들에게 막 매달려 있으면 창의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꼭 휴식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분들은 휴식을 잘 해야지 창의력이 생긴다라고도 하지만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긴 한데 우리가 꼭 쉬어야만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일에 이렇게 진득하게 집중하면 그 안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샘솟는 경험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뇌가 집중할 수 있는 것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고 용량의 제한이 있으니까 그 에너지를 창의력을 발휘해야 되는 어떤 한 특정 영역에 몰아주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참 알고는 있지만 저도 그렇고 또 많은 직장인분들도 그러실 것 같고 하나의 일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프로젝트도 되게 여러 개를 동시에 진행해야 될 때도 있고 근데 이렇게 멀티태스킹을 할 수밖에 없도록 요구받고 있는데 실제 생산성이나 효율성 측면에 대한 연구들도 있을까요? 네. 바실레스쿠 교수 연구팀의 연구가 눈에 띄었는데요. 이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룹을 대상으로 한 연구예요. 그 연구를 했더니 하루에 1개 내지 2개 소수의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높은 생산성을 보였다고 해요. 반면에 하루 동안에 자기가 이제 하고 있는 여러 프로젝트를 너무 많이 태스크 스위칭을 한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낮은 생산성을 보였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자분들은 기본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던데 이 연구는 좀 귀담아 들으시면 좋겠네요. 네. 제가 본 연구에서도 좀 비슷한 결과가 있었어요. 이제 이거는 응급실 의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였는데요. 어떤 연구였냐면은 이 환자들이 몰리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환자를 보다가 잠깐 뭐 검사실을 기다릴 때 또 다른 환자를 보고 이렇게 겹치는 시간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환자를 볼 때 많이 겹치면 겹칠수록, 그러니까 즉 멀티태스킹을 할수록 이 환자 한 명을 다 보는데 걸리는 시간도 길고요. 또 치료의 어떤 질? 수준도 저하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네. 흔히들 이제 멀티태스킹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게 하고 많은 일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반대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 실제 근무 환경에서도 입증이 되고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업무에서에만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요즘에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거는 대인관계 부분이에요. 그래요. 많은 연구에서도 멀티태스킹을 많이 하다 보면은 대인관계의 질도 저하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누구를 만나도 사실 요즘에는 그렇게 막 얼굴 이렇게 딱 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이런 것보다는 얘기하면서도 한 손에는 핸드폰으로 막 뭐 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제가 엊그제 식당에 갔는데요.
커플이 앉아 있었어요. 이제 식사를 하고 뭐 이야기를 하다가 여자분은 사진을 찍고 셀카를 찍고 계시고 아마 본인의 인스타에 올릴 사진이겠죠? 그리고 남자분은 누구의 인스타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의 인스타를 막 다른 얼굴. 다른 얼굴들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었던 그리고 좀 안타까웠던 맞아요. 그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시간과 노력과 이런 에너지를 써서 누구를 만나는데 그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그래서 만나고 와도 좀 헛헛하고 그렇죠. 그랬던 경험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일종의 멀티태스킹인 거죠. 그렇죠. 만나면서 그 사람과 있는 시간을 제대로 보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 핸드폰을 한다고 해서 몰입해서 핸드폰을 또 하지도 않을 거 생산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저는 또 멀티태스킹 하면은 식사할 때 뭐 TV를 보거나 네. 다른 일을 하거나 이럴 때도 이것도 일종의 멀티태스킹이죠. 그게 생각나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경험했던 건데요.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중요한 게 빨리 처리해야 되는 업무 이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그 이메일에 막 답장을 쓰면서 막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 이메일에 답장을 쓰고 나니까 어느샌가 밥이 다 비워져 있는 거예요. 내가 뭘 먹었지? 내 밥 누가 먹었나? 먹긴 먹었는데 되게 허한 느낌이에요. 분명히 한 공기를 다 비웠는데도. 맞아요. 그래서 뭔가 다른 거를 또 먹었거든요. 그걸 먹는 거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이런 연구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뭔가를 식사를 할 때 TV를 보거나 또는 다른 일을 같이 하면은 포만감이 덜 들어서 더 과식하고 포식하게 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왜 애 키우는 엄마들이 왜 먹어도 이렇게 허한가. 맞아요. 그리고 사실 되게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살은 또 안 빠지거든요. 그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요. 항상 애를 보면서 한 손엔 애를 안고 한 손으로는 밥을 먹고 이렇게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그렇죠.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항상 음식을 먹는 게 멀티태스킹 상황이다 보니 그러네요. 먹었다는 인식보다는 힘들었다 이런 인식이 강해서 또 먹고 그러니까 야식을 12시에 시키는 거네요. 그것 때문에 제가 또 네. 그리고 멀티태스킹을 많이 하게 되면 정서 문제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에드워드 헬러웰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보고하기를 최근 10년 사이에 주의력 결핍 증세를 호소하는 환자들이 10배나 증가했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멀티태스킹의 급증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과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뭐 어느 하나에도 잘 집중하지 못하고 불안, 초조, 성급함 이런 정서적인 어려움을 보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최근에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호소를 해오시는 분들이 꽤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검토를 해보면 이런 멀티태스킹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그로 인해서 어디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주의가 분산되면서 그러니까 또 이제 일은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초조하고 불안해하시는 이런 악순환을 경험을 하시더라고요. 제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최근에 좀 해야 되는 일이 급속도로 많아졌거든요. 챙겨야 될 일들이 되게 많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도 여러 가지 일을 엄청 분주하게 막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좀 제 스스로 뭐랄까 이렇게 생산성이 늘어난 듯한 그 만족감이 느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느낌이 아니고 초조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뭐라 그러셨죠? 주의력 결핍 증세. 네, 바로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뭔가 내가 놓치고 있는 것 같고 이거 하다가 또 갑자기 뭐가 딱 생각나서 또 그걸 막 하다가 또 딴 거 막 하다가 늘 무슨 쫓기는 사람처럼 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현대인들이 호소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쭉 멀티태스킹이 어떤 폐해들이 있는지를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좀 정리를 해보면 우선 주의력에 문제가 생기더라. 잘 집중하기도 어렵고 한계에 집중했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중요한 정보들을 되게 많이 놓치게 되더라.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그리고 또 뇌손상이 있다는 거. 지속적으로는. 네. 그리고 생산성이 당연히 떨어진다는 거. 창의적인 생각도 잘 못한다는 거. 그리고 대인관계라든지 정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삶의 질에서도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한번 해보았어요.
네. 이렇게나 멀티태스킹의 단점이 많은데 우리는 그냥 시간이 없다, 바쁘다, 이게 효율적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려고 애써온 거네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일을 하면서도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걸 바로 저희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알편심을 하면서 또 하나의 스킬을 획득했는데요. 기대하게 만들기. 개봉박두. 너무 한편에 어떤 현상과 솔루션까지 쫙 가니까 좀 버겁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편은 좀 잠깐 쉬어가면서 쉬어가면서 솔루션을 다음 편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편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안해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이 멀티태스킹이라는 것이 좋은 거라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또 나한테 이렇게 일이 많고 바쁜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오셨다면 좀 한 번쯤 점검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것을 또 그렇다고 해서 다 멀티태스킹 하면 안 된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요. 아까 운전에 자신 있는 사람은 그래도 좀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라디오의 주파수도 바꿀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저처럼 운전이 미숙한 사람은 라디오가 이상한 거 틀어져 있어도 저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자동화되어 있느냐, 익숙한 일이냐에 따라서 때로는 멀티태스킹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번 한 주 동안은 저희 알편심 내용을 떠올려 보시면서 내가 멀티태스킹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아니었던 건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좀 쳐내야 될 것, 싱글태스킹으로 바꿔야 될 거는 어떤 게 있을지를 한번 찾아보시는데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의 삶의 방식이나 일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관찰하시면서 어떤 발견을 하실지 궁금해지네요. 댓글로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저희 처음에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저희 5월 19일에 방송되는 알편책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저희 엔딩 멘트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어떤 엔딩 멘트가 올지 참 기대가 돼요. 저희의 그 엔딩을 풍성하고 멋지게 만들어줄 엔딩 멘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알편심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멀티태스킹의 덫에서 벗어나서 효율적이고 심리적으로도 건강하게 살기 위한 이야기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